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 출신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안양 동안을의 심재철 의원입니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115조 5천억 원이나 되고 전체 예산의 30%가 넘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적 차별과 갈등 완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인데 엄청난 지출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아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대중영합적인 정책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 재정, 곧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올바른 정책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몇 가지 문제를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방산 군납 비리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 이들 비리에 대해서 이적죄를 적용할 생각입니까?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방산 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는 없고 좀 가기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엄단의 의지를 가지고 방산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형법이나 군형법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자가 이적법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 내지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비리의 문제고 이적행위나 또는 이적죄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비리가 적발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재반 형사법에 의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기 체계를 뒤흔들어서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을 낸 것인데 엄정하게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의가 입증이 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의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대줄 겁니까? 지금 그 예릭도 띄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거도 부족합니다. 경상남도와 인천시에서도 내년부터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군데 역시 무상급식 예산 못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밥은 먹여야 한다라는 논리가 나올 텐데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돈 대줄 겁니까? 특정 분야에 그 재정 투입이 집중이 되면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무상 급식 문제는 그는 정부에서 일적으로 하기보다는 지방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꼭 필요로 하는 재원을 고려를 해서 지방에서 적정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법에 나와 있는 급식비 부담의 원칙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건 뭐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한테 있습니다. 시설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은 급식비 그 자체는 학부모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식법 8조 3항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상급식이 교육재정의 블랙홀이 돼서 교육환경 개선이나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입니까? 지금 이제 국가에서는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방의 교육에 쓸 수 있는 돈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그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기해서 편성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교육 재정의 상당 부분이 무상급식으로 빨려 들어가는 통에 학교 안전 예산을 보니까 2008년에서 6년 만에 60% 가까이 삭감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로 취약합니다. 자, 점심값에 부담이 없는 중상류층 아이들한테까지 공짜 밥을 주는 것이 옳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제가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율의 문제입니까? 원칙의 문제입니까? 뭐 그거는 뭐 지방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데 좀 전략을 하고 아끼면 더 필요한 곳에 재원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해서 급식비를 일부 부담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뭐 그게 좀 여유가 있는 아이들까지 전부 급식을 함으로써 오는 부담을 조금 줄인다면 좀 다른데 꼭 긴히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빈곤층에 집중돼야 할 복지 예산이 불필요한 공짜 밥으로 빠져나가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한테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차별 복지의 폐해라고 저는 봅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공짜 밥을 주다가 이제 돈 내라 하는 게 힘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학교 급식을 무상급식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담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복지의 원칙도 지키고 재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누려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이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급식을 하고 또 그 남는 재원을 가지고는 꼭 필요한데 사용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짜 시리즈는 정치권한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 때 펴었겠다고 너도 나도 공짜 포퓰리즘 정책들을 남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2010년부터 산무일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 등록금을 내세웠고 한나라당도 처음에는 안 하다가 결국은 뒤따라갔습니다.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무상보육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자, 세월호 처리에 하루에 돈은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뭐 수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기초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전체 예산을 뽑아볼 거 아닙니까?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뭐 그게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3억 내지 5억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십억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선체 인양이랄지 공무원 징계랄지 손해배상이랄지 재발방지 대책이랄지 무엇을 어느 부처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세월호 사고 수습 스케줄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스케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월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뭐 생계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미 시행을 했고요. 앞으로 이 피해 보상에 관해서 입법이 되어지면 그에 따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스케줄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지원할 필요한 것은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됐을 경우에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스케줄을 잡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대응했을 따름이지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자, 현장 수습을 위해서 현장 책임자인 해수부 장관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또 돈이 있습니까? 해수부 장관이 현장 수습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습니까? 뭐 조금의 여력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뭐 큰 돈은 아니라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해수부 장관한테 책임이 있으면은 그만큼 권한도 줘야 할 겁니다. 자, 연안 여객성들이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고의나 과실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돈을 안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운송사는 결국 돈 없다고 나자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국가가 그 돈을 메꿔주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일입니다. 금융기관 건전성 지표로 은행들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자, 이런 것처럼 이 여객 운송사들도 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처럼 최소한의 책임 재산이 있는지를 정부가 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혀 안 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재산 확보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 예산, 국민 세금을 함부로 퍼붓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혁해야만 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책임 재산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국가가 관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책임 재산을 확보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은 사고가 터지면은 국가 예산이 수없이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책임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고 변화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산정하는 자동차도 게 책임보험이 있고 화재에도 책임보험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최소한의 책임은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이 국민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의 저항이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지금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해를 구하도록 할 것이고 공무원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미래창조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단통법이 개정이 됐는데 소비자가 이득을 봤습니까? 소비자들은 그 위치나 그 지역이나 그 나이에 따라서 차별적 유통사에서 가입을 할 때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이득은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통법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통사는 그럼 이득을 받습니까? 손해를 받습니까? 이통사가 이득을 받는 거는 아직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절감된 것은 확실합니다만은 일부 요금을 인하하고 또 사용자가 가입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모릅니까? 소비자는 손해보고 이통사 혼자서 이득 봤다는 거 안 보이십니까?
네, 그렇게 의견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기가 지금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 아이폰 6가 보여준 난리통은 단통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실히 증명한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보도입니까? 잘된 보도입니까? 지난 주말에 일부 한 10개 내지 20개의 유통점에서 그 불법 페이백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을 시행해서 시장에 혼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고 전국에 3만 개가 넘는 다른 건전하게 그 단통법을 지키고 있고 시장 질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벌을 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법을 지킨 사람만 바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의 생각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네, 모든 법이 모두 다 100%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나서 그것이 잘 정착되도록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런 것이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휴대폰 가격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휴대폰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무선인 경우에 가격을 단말기 유통법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휴대폰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을 규제하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보조금을 얼마를 주든 그것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기업들의 영업 전략입니다. 왜 보조금을 규제합니까? 왜 개별 기업의 영업에까지 간섭합니까, 국가가? 이것은 지원금을 규제하는 것은 지금 일몰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시장 과열에 의해서 불법적 사태가 워낙 만연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고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보조금을 30만 원으로 제한을 하면은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는데 그게 옳다고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제한한 것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공평하게 하고 불법 과열을 제한함으로써 마케팅 비용이 절감해서 사실은 이것이 요금 인하 효과나 아니면은 제조업자에게선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말기 도법의 최초의 목적은 시장 과열에 의한 불법을 없애고 소비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래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상한을 철폐해서 자유 경쟁으로 놔둬야지 소비자가 이익을 봅니다. 자, 정부가 할 일은 경쟁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네, 경쟁 촉진이고 시장에 맡긴다는 기본 원칙도 동의합니다만은 시장이 어떻게 담합이 있거나 이렇게 독점이나 과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정책 의지가 표명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통시장은 과점입니까? 독점입니까? 과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점이 좀 더 많은 진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자본 능력이나 기술 능력이라든가 소비자에게 줄 서비스 또는 다양한 요금 제도 또는 저렴한 요금 제도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한다면은 기술적, 경제적, 사업적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과거에 여러 차례 사업자 진입을 시도한 측이 있었습니다만은 심사에서 모두 탈락을 했었습니다. 막대한 자본 때문에 실제로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자, 왜 요금 인가제라면서 정부가 요금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96년도에 이 요금 인가제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SKT가 요금 승인을 받으면은 그 뒤 후발주제인 KT나 LG U+가 그 부분을 처음에는 지금 선두주자의 과점을 억제하고자 인가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선발주자 SKT가 요금 승인을 받으면은 KT나 LG U+가 슬그머니 뒤따라가서 거기에 맞춥니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담합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요금 구조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LG U+나 KT가 요금 인하를 먼저 선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요금 인가제를 신청하면은 정부에서 심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사 능력이 있습니까? 뭐 지금까지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심사를 해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 원가가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각 기업의 내부 비밀이 속속이 다 알아야만이, 내부 비밀을 알아야만이 이것이 적정한 판매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네, 외부에서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참석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그런 내부 기밀을 공개합니까? 뭐 아주 깊은 내부 비밀이야 당연히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몇 % 올랐다라는 정도만 봐가지고 인가하든 말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불가능한 작업을 공무원들이 움켜쥐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경쟁이라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금 인가제도 폐지하고 보조금 상한제도 철폐하십시오. 휴대폰 제조사들끼리 또 이동통신사들끼리 무한 경쟁을 시켜야지 가격도 내려가고 요금도 내려가서 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교육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현 대입 체제에서 내신이니 수능이니 논술이니 입학사정관제니 하는 것 가운데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뭡니까? 지금 난이도에 의해서 등급한 이제 상대평가를 가지고 지금 판별하고 있습니다. 수능이죠. 네, 수능입니다.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수능인데 수능은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합격 불합격을 명확히 가려야 되고 그만큼 변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능이 변별력이 필수라는 것은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영어를 절대평가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게 되면 일정 점수 이상이냐 미달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격고사로 바꿔지는 거죠. 네,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영어 공부 좀 덜 해도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영어의 수준에 도달하면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4%를 다시 끊어낸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변별력 위주의 고난이도의 문제를 내서 학생들로 하여금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강했습니다.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학 입학들을 대폭 푸실 생각입니까? 대학 입학 정원을?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니면 졸업 정원제 채택하실 생각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면은 90점 이상을 받으면은 된다. 그런데 이것이 90점을 다 받더라도 4%를 다시 끊어내다 보니까 상대 평가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죠. 어차피 시험은 경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응시자가 있으면 합격자가 있고 불합격자가 있고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현실을 왜 외면하시렵니까? 그러나 말씀이 옳으신데 그러나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다 모든 학생을 1등부터 20 몇만 등까지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면은 그땐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고 하는 이러한 절대적 기준이 교육에 보다 합당하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제적 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영어, 쓸 수 있는 영어로 교육이 옮겨가기 위해서는 너무 고난이도의 그러한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이 정도면 됐다라는 자격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어를 절대평가 합격 불합격으로 나누게 되면 2단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어가 변별력이 있게 되는 겁니까? 2단계가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는 대개 5이나 이렇게 나눠서 아주 잘하고 또 잘하고 충분하고 그다음에 합격선은 된다 하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불합격을 매기는 것이 대개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5개로 나누는 게 상대평가잖아요. 절대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일단 두 개로 나눠야 되잖아요. 지금 절대평가래도 점수가 좋으면 매우 잘한다. 중간 정도 그렇습니다. 되면 보통 네. 잘한다. 네. 근데 이것을 프로테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실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면은 고등학교 학생으로서는 잘하는 것이다. 또 아주 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절대평가이지 합격 불합격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우 잘하는 것은 5점, 그다음 잘한 것은 4점, 보통 잘한 건 3점 이렇게 쭉 매긴다면은 어차피 경쟁은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쟁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무한의 경쟁을 완화시키고 정상화시킴으로써 국제 기준에 맞는 영어 실력을 오히려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쉬운 영어라든지 질이 낮은 영어를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꾸게 되면 남는 것은 국어, 수학 2과목입니다. 그러면 2과목에서 점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국어, 수학의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고 영어만 아니라 수학이나 다른 분야에도 절대평가에 맞는 그것이 교육에 맞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영어를 워낙 이건 국제적으로 절대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후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그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절대평가를 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 자체를 낮추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도 충분히 공부해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에 도달해야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풍선 효과로 영어에 집중됐던 것이 국어, 수학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영어를 5단계로 나누게 되면 이전에 있던 점수보다도 훨씬 단계가 축소되니까 그만큼 부담이 덜해지고 공부를 덜 하게 됩니다. 학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10개 중에 9개는 알아야만 1등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의 양이나 질을 낮춘다는 데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충분히 한 분들은 그런 학생들은 이제 그 평가가 정당하게 나온다는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공부하는 수준을 학교에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인사 정도 하는 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길 안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라디오 뉴스나 TV 뉴스를 들을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이냐 어디에다 맞춰야 됩니까? 듣기, 말하기, 쓰기가 이제 외국인으로서의 외국어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하려면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한 부분 우리 고등학교 영어 과정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준을 잘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평가원에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영어 원서를 읽어야죠. 그렇죠? 네.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기준으로 실력이 떨어질 텐데 그러게 되면 영어 원서들 읽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학생이 갖춰야 될 실력의 수준은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고 그 교육과정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절대평가를 해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대학이나 취업에서 요구하는 영어 수요는 그렇습니다. 여전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영어가 변별력이 떨어지면 각 대학에서 논술이랄지 에세이랄지 이런 것들로 독자적인 기준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지금 이 절대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외국어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한국의 특수 상황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 점을 조심하면서 그러나 큰 길에서는 영어를 절대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 94년에 수능이 도입된 이후에 20년 동안에 16번이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고교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전부 성공했습니까?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꾸준하게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관이 되면 누구나 입시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한건주의식으로 이전의 정책 뒤집기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만 16번이 바뀌었습니다. 이러지 않으시기를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많은 연구를 거쳐서 3년 뒤에 시행할 준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 교육의 목적을 뭐라고 보십니까? 역사 교육은 우리나라의 참 위대한 역사 아니겠어요? 5천년을 견뎌오고 또 지금도 세계의 훌륭한 나라가 된 그 역사의 매듭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균형감을 갖고 후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역사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임진왜란의 영웅은 이순신입니다. 3.1운동의 영웅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영웅적인 우리 독립투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사람들이 제일 쉽게 아는 네, 사람.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유관순 누나 이러면서 많이 그렇죠. 배웠죠. 예. 자, 그렇다면 국사교과서에서 유관순 열사를 다루는 것이 마땅합니까? 삭제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 국민 정서나 그동안의 우리나라 전통에 의하면은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후대에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개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일성이 주동했다는 보천보 사건, 보천보 전투는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8개 교과서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면이 모자라니까 유관순은 못 올렸다 라면서 김일성한테는 왜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고 후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모른 척 용인할 겁니까? 유관순 열사의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그러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편향성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사실은 예전하고 다르게 직접적인 개입이나 이런 것은 못합니다만은 그 편수 지침이나 이런 데서 반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편향성이 없도록 객관적인 균형이 있는 역사를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인사청문회 때 국가가 책임지고 한 가지로 가르쳐야 국론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바로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을 암시했는데 언제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는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양분되는 국민 통합에 져야 되는 여러 가지 역사를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바람직하지 않고 올바른 역사를 한 가지로 가리키고 그래야 또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에 올바른 역사의 답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실 안에서는 국민 통합의 불씨가 일어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된 역사가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권위라고 그럴까 최종 책임은 역시 국가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강력히 암시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관이 된 후에는 공론화 과정을 잘 진행하고 그 결론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학교가 20개입니다. 이 같은 교과서 압박이 옳은 일이라고 보십니까? 학교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서 교과서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정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좀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전에하고 다르게 자주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결과에 따라서 보다 개선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적어도 다른 학교 교과서 선택을 방해하거나 억지로 방해하거나 취소시키는
이런 독재적인 반민주적인 횡포는 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비판을 모아서 교육부가 절차적으로 제도 보완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을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조금 내려서 80%대에서 70%대로 한 10% 정도 내렸습니다. 우리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까? 적정합니까?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부실 대학이 있습니까? 불실 대학이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부실 대학은 퇴출시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여쭙겠습니다. 한국에 온 작년 관광객 총수가 한 1,200만 명 정도가 넘는데 그중에 중국인은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갖고 그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400만이 넘더라고요. 네. 433만 명인데, 자, 한국 사람들 외국 가서도 김치 찾고 한국 음식 찾는 모습 자주 보셨죠? 네. 마찬가지로 중국 관광객들한테 먹는 것, 배고픈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 전용 음식점을 지정하고 여기서 소비되는 중국산 수입 농산물은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외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음식 관련 정보를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관광 안내서라든지 인터넷 정보 제공은 그 음식 관광 홍보를 통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용 음식점 지정이라든지 또 수입 농산물 그 무관세로다가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 문체부하고 또 농식품부하고 관계부처 간에 좀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국인 전용 한국 관광 앱을 만들 생각 있으십니까? 이미 그 관광 정보 앱은 사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우리 한국 관광 정보 안내와 또 그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 들어가 있는 그 앱이 지난 10월서부터 이미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조금 더 종합적인 관광 정보를 더 담아내서 중국 관광객들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무자격자의 엉터리 안내, 엉터리 통역이 먹칠을 하고 있는데 대책은 뭡니까? 저희가 그래서 가이드에 대한 그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그런 그 가이드들이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에 그 여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그 엄격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저가 호텔의 확충이 굉장히 시급한데 대책은 뭡니까? 그 중저가 호텔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모텔들 같은 경우 호텔로다가 전환하는 거를 저희가 좀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또 현재 그 국회 계류 중인 그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상당수가 중저가 호텔에 관련된 겁니다. 중저가 호텔의 많은 수를 좀 늘리려는 거지 특급 호텔을 늘리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걸 잘 좀 논의해 주셨으면 저희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까지 마치겠습니다.